이 대표팀 감독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뽑자. 팬들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정말 좀 제대로 한국에서 진득이 일하는 그런 훌륭한 능력 있는 감독을 뽑자라고 했고, 홍명보 감독을 면접을 했다고 자료 내놔봐. 없는데요? 아니, 없죠. 빵집에서 했는데. 빵집에서 둘이 만나서.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연구해드리는 여기는 세상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베라도 이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포츠로 보는 세상 시간인데요. 홍재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홍재민이라고 합니다. 기자님, 요즘 좀 춥지 않아요? 새벽 최저 기온이 3도래요. 진짜 지구가 벌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지구가 벌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이름이 베라노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스페인어로 여름이라는 뜻인데, 제가 스페인에 잠깐 살다 와서 지금 스페인이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맞아요, 피해가 맞아요. 상당합니다. 진짜 지구가 아프다라는 게 느껴져요. 요즘에 날씨를 보면. 이럴 때 이렇게 축구 경기장 가서 축구 보면서 막 환호하고 그러라고 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이제 축구 팬들의 마음도 너무 추워요. 겨울이야. 겨울이에요. 근데 이 겨울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진짜 축구가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도 좋고 나쁜 일도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떠들거리가 있으면은 무조건 좋은 거죠,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축구 기자를 한 이래 1년 내내 일했던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2024년이 굉장히 좀 역사에 남을 만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대한축구협회 사건이 도대체 뭐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 사건을 많이 다루고는 있는데, 워낙 좀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요약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시간 순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1월에 카타르에서 아시안 컵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에 아시아 최고의 스타 군단인 대한민국이 나갔어요. 직접 가셨잖아요. 그쵸. 그 열기도 보시고. 근데 현장에서 뭐 우리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준결승전에서 정말 좀 어이없게 떨어졌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떨어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와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엉뚱한 영국에서 애들이 싸웠대! 라고 탁구 치다가 싸웠대! 라고 탁구 게이트가 벌어졌어요. 뭐 그 다음부터 돌아오자마자 클린스만 감독은 어차피 쫓아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이만큼 있다가 이제 탁구 게이트까지 벌어지고, 이게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표팀 감독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뽑자. 팬들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정말 좀 제대로 한국에서 진득이 일하는 그런 훌륭한 능력 있는 감독을 뽑자라고 했고, 협회에서도 뭐 굉장히 유능한 외국인 감독을 뽑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갔는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뭐 소식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7월 7일 갑자기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자단에게 이제 문자 한 통이 띠링 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주말이었고 거실에서 제가 떡국을 먹고 있었어요. 7월에요? 흔치 않은 간격인데? 떡국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세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 홍명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팬들은 약간 좀 멘붕이죠. 그쵸. 아니, 외국인 감독 뽑는다며. 플러스 아니 며칠 전에 저 사람 안 간다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홍명보 하고 왔어요. 이때부터 반대 여론이 팡 터졌는데, 저는 충분히 터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우리 박주호 위원께서 핵폭탄 투척. 네. 처음부터 아예 홍명보 감독을 정해놓고 가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 박주호 전 위원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1차부터 10차까지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에 다 참석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카더라 이렇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두
귀로 들은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주호 위원이 공개한 영상에 딱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문자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너무 리얼했죠. 진짜로 리얼했고. 당연히 그때 결정이 될 줄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팬들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충분히 터진 줄 알았던 반대 여론이 결국에는 문체부까지 갑니다. 문체부에서는 국민동원 청원도 올라와 있고 5만 명 기준을 충족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월에 긴급 현안 질의를 가져요.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막 뻥 터지거나 심각한 비리가 밝혀지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감사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브리핑을 해요. 왜냐하면은 팬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든 이의 관심 대상은 역시나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선임이 됐느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체부 감사로 직접 들어가신 분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생각한 대로 나왔어요.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 그렇지. 잡았다 요놈. 뒤에 질문을 하니까 그럼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그쵸. 했더니 근데 선임이 무효 처리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점.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는 발견이 됐는데 해결 방안은 제시할 수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의 크기도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축구 팬들의 기대는 이건 중간 브리핑이니까 최종 발표를 보자.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브리핑을 하고 나서 10월에 국정감사를 했어요. 네. 국정감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긴급 현안 질의보다는 강도가 셌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는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피감기관이. 그리고 증언대선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고발이 돼요. 여기서도 역시나 정몽규 회장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를 것 같은 답변만 계속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제 유인촌 장관이 감사 지금부터 시작이고 이제 제대로 한다 라고 해서 11월 5일 문체부에서 드디어 최종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정몽규 회장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다 라는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면 정몽규 회장에게 사실상 퇴출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긴 해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현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 정몽규 회장, 그리고 상근 부회장인 김정배 부회장, 홍명보 감독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요 네. 3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일단 요구는 했어요. 네. 이분들은 자격이 정지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해임이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네. 굉장히 그 직을 유지하기에 쉽지 않은 징계를 요구는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팬들의 기대나 아니면 팬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거는, 현재는 홍명보 감독이 이끌고는 있지만 이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 거취에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과 발표에 따라서는 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크게 문체부가 포인트를 두 가지 지점을 설정을 했어요. 네. 첫 번째는 팬들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과정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정몽규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요거 두 건으로 이렇게 나눠서 타겟팅을 했고, 10월에 중간 브리핑 때는 홍명보 감독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거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에서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발표를 한 거죠. 팬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다 꼴 보기 싫어,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요 두 가지가 좀 분리가 돼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명보 감독은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세이브예요? 세이브입니다. 그때 그 결과 발표 때 문체부가 홍명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그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했다. 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법은 강구해라, 협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세이프인가요? 그러니까 이 치유하라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감사보고서에서 아니 무슨 뭐 교회 성경책도 아니고 치유하라라니 이런 단어, 감상적인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체부가 들여보더라도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거예요. 선임 과정에서. 네. 물론 감사 보고서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었고 홍명보 감독과 1순위, 2순위, 3순위 감독이 있었는데 왜 1순위 감독을 놔두고 2, 3순위 감독을 먼저 면접을 봐야지. 네. 홍명보 감독부터 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팬들의 기대, 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는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저 밑에 있고 네. 다른 사람들이 위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학연, 지연 다 해가지고 이거 슬쩍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믿어왔었는데 그 믿음이 일단 깨졌어요. 네. 또 하나 또 곤란하게 만드는 게 상황을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내정하고 홍명보 감독이 될 때까지 계속 보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최종 보고를 하고 거기서 정몽규 회장과의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의를 그렇죠.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혜성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 1순위 보고안을 엄밀히 말씀드리면 거절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도 또 봐. 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간에서 믿어왔던 거랑은 전혀 반대의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거 무효야. 이 계약 다 무효야. 처음부터 다시 해라고 요구할 만큼 결정적 에러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기자님?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권한이 없는데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했다. 그것 또한 문제인데 그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 면접을 볼 때 면접인지 면담인지 이것도 이제 뭐 단어 가지고 문제가 되긴 했는데 국정감사 당시에. 근데 어쨌든 이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났을 때 빵집에서 만났다. 이게 과연 공정한 절차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잖아요. 다른 그 바그너나 포엣, 홍명보 감독과 같이 후보에 올랐던 이 감독들은 직접 뭐 유럽에 가서 만나서 PPT 면접도 보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싫은데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협회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장 9월부터 월드컵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7월이었단 말이에요. 9월에 시작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전에는 수장이 결정이 된 다음에 월드컵 예선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일정상의 문제로 좀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협회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의 면접 형평성은 아니 외국인 두 사람 면접하려고 협회 직원이 몇 명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지에서 체류를 하고 이것만 몇 천만 원 썼다. 네. 홍명보 감독은 한국에 있으니까 형평성 따지면 이 사람이 진짜로 효율적인 면접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또 이렇게 숫자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맞는 거 아닌데 인정하기 싫은데 근데 맞는 거 같은데 약간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축구 팬들이 또 분노했던 지점은 뭐 이제 축구협회 입장도 알겠고 그 상황 정황상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겠는데 팬들은 이미 그 전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축구협회나 그리고 온갖 이제 기사들이 쏟아질 때 다음 감독이 누가 될 것이냐 외국인 감독이 될 거다. 능력 있는 외국인 감독이 될 거다. 기자님 처음 설명해 주신 대로 팬들의 기대치는 이미 여기까지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이름들도 굉장한 감독들이 거론이 많이 됐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캐나다 감독으로 가 있는 제시 마실 감독도 한국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팬들의 기대치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발표된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니까 팬들의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않는 감독이다라고 팬들은 생각을 했고 팬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이 불공정하고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밝혀졌으니까 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1위를 했으며 갑자기 왜 외국인 감독
감독으로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왜 한국 감독이 됐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축구 팬들은. 요번에도 정혜성 위원장이 대표팀 감독의 기준은 월드컵 나가봤어? 40년째 월드컵에 개근을 하고 있는 국가지만 여전히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한국은 제일 약한 팀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뛰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팬들의 기대가 높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뛰는 팀인데 PSG에서 지금 뛰는 선수가 있고 바이에른 뮌헨 주전 센터백이 있는데 이 정도 선수들인데 당연히 감독도 이 급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한 팀이니까 이때 월드컵 우승해야 된다. 아니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월드컵 8강은 가야 된다. 맞아요.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정몽규 회장 초기에 아마 예산이 한 800억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1,800억인데 그 안에는 축구종합센터 건립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예요. 일본의 절반이에요. 좀 적네요. 네, 너무 적어요. 우리는 지금 대표팀 전력에 비해서.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협회는 어떻게 할까요? 협회는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온 지적사항, 징계 등등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해요. 홍명보 감독을 면접을 했다고? 자료 내놔봐. 없는데요? 아니 없죠. 빵집에서 했는데 빵집에서 둘이 만나서 불 꺼진 빵집에서 했는데 없죠. 그러니까 대학생 알바 뽑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 감독 뽑는 면접 자리인데 당연히 회의록도 남겨야 되고 그에 준하는 형식도 거쳤어야 되는데 빵집이라뇨. 그리고 뭐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런 게 너무 불투명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권한을 받는 과정도 이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라고 FM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뉴얼을 그냥 적당히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편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오고 지금까지 그런 세월이 길게 연결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축구협회가 사실 대한축구협회의 그 반박문 입장문만 봐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거든요. 하루 만에. 네,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아니 좀 고민 좀 하시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누구 뭐 옆집에 아는 아저씨들이 들여다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국회까지 갔어요. 국회까지.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주제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이슈인 거예요. 네. 하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긴급 현안 질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문이 굉장히 뭉툭했어요. 왜냐? 국회의원들이 협회를 상대로 이 자료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냈어요. 거의 안 냈습니다.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고 하죠. 그런데 현안 질의에서는 그런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이제 뻣뻣함을 유지하고 최대한 이제 자기 본능에 의해서 지키는 거죠, 자기를. 불리할 것 같은 자료. 혹은 요거 괜히 줬다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료는 안 냈어요. 다행히도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것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요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 문체위 안에서 문체위원들만 보겠다, 열람하겠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거 안 당하려고 선서 안 하시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강제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대한축구협회를 좌지우지 하려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하나예요.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돼요. 문체부가 저 축구협회장 마음에 안 드는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해임. 이하영 아나운서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럴 권한이 있으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축구협회장은 선출직이에요. 축구협회가 정해놓은 절차에 의해서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서 뽑는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출된 회장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이 회장을 뭐 나가라, 너 해라, 너는 나가 이렇게 할 인사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팬들이 보기에는 무력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문체부 무슨 감사했다, 뭐 징계를 요구했다 했는데 현실은 징계를 요구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축구협회는 사실 지금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이게 지금 자정 능력이 없는 단체라고 보이는데 그럼 축구협회를 견제할 세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대한축구협회 노조에서 성명서를 지금까지 3번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 사선 포기하셔라. 두 번째는 김정배 부회장 당장 나가시라.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성명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탄핵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의원 총회에 들어가서 회장 탄핵한다겠다고 손들 만한 위인 없습니다. 대의원 구성. 예, 구성 자체가. 지금 축협은 사생 결단으로 막고 있어요. 문체부 최종 감사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반박 플러스 결정적으로 이제 재심을 요청을 했죠. 지금 11월이잖아요. 2달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2달만 버티면은 이 회장 선거가 진행이 되고 사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달을 어떻게 버틸까? 재심을 요청하자.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야 돼요, 협회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정몽규 회장은 왜 이렇게 아니, 궁금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사선을 하고 싶어 하는가? 연임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뭔가 이득이 있나? 아니 저분이 뭐가 모자라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아몬드 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인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으쓱하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업계에서 나와 있는 추측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네. 약간 집안 내력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정몽규 회장 패밀리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네. 현대자동차를 뺏겼잖아요. 그 집안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뺏겼을 뿐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의 아파트 부문만 떼서 나와서 그게 현대산업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할 테니까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자 가세요. 정말 그런 꼴을 당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정말 작은 회사예요. 물론 몇 조인데 작은 회사예요. 네. 현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거든요. 현대자동차랑 비교하면 정말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존심이 있는 대로 짓밟힌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들어갈 때부터 약간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정몽규 회장이 사임을 하면은 이것도 빼앗기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자동차를 빼앗긴 상황이어서 그렇게 받아낸 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인데 이것마저 본인의 무능으로 인해서 빼앗기면 그렇죠. 또 다른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치유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추측인 것 같은데 이거 외에는 추측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현대산업개발 쪽 인력이 이쪽에 가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출장 다닐 때도 현대산업개발 돈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그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화가 나는 제가 현대산업개발 주주면요, 아우 저 시위할 것 같아요. 축구협회 앞에서 왜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돈을 왜 축구협회에 갖다 쓰냐 하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이 아니라 27건의 위법 행위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 27건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주요한 부분들을 기자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천안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축구종합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 국가에서 지원받은 돈이 56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56억 원으로 축구종합센터 안에 있는 미니 스타디움, 그러니까 작은 스타디움 경기장을 하나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뭐 유소년 경기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우리가 미니 스타디움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돈 중에 56억 원을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았죠. 그러면은 그거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스타디움 안에는 사무공간이 없이 순수하게 체육과 관련된 시설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 조건으로 56억 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맘대로 이거 넣었어요? 아하. 보조금 허위 신청했으니까 이럴 경우에 문체부 규정에 의거하여 5배까지 징계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체부에서 요건을 정말 악에 받쳐서 우리 법대로 합니다 라고 하면은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300억 물어내야 됩니다. 국가에. 300억. 300억이요. 야, 근데 이게 아직은 문체부가 5배 내가 아니잖아요. 확정은 아닌데 일단 구두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도 약간 압박의 카드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큰 압박 카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 다음날 낸 반박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억울합니다. 우리 문체부 이거 56억 보조금 이야기할 때 다 그 담당자하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라고 굉장히 애절하게 반박을 했는데 요즘 말로 이제 빼박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2024년이 굉장히 우울한 축구 뉴스로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 1년 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핵폭탄급이 하나 터지긴 했죠. 비상근 임원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을 했는데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축구협회가. 축구협회 돈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돈이 없어서 유능한 외국인 감독 데리고 오지 못했는데 일단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은 선출되고요. 부회장은 각 분야별로 A라는 분은 기술 전문가, B라는 분은 뭐 홍보 전문가, 여자 축구 담당하시는 분 각 분야별로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비상근이에요. 항상 축구협회에 와가지고 상시적으로 거기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임원회의 할 때만 와가지고 안건을 처리하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임원회의는 매주 화요일 축구협회에서 열려요. 정몽규 회장도 축구협회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그날만 오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밝힌 건 아닌데 이제 파일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알려졌는데 제일 적게 받아가신 분들이 월 600만 원씩 받아가셨더라고요. 네. 회의 한 번 참가하는데 150만 원. 그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 그렇게 해서 매달 지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그렇게 나간 돈을 따져보니까 총 28억 4,6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28억 4,600만 원이요? 예. 연간 자문료에도 한도액이 있어요. 이 정도 이상 못 쓴다. 그거 훌쩍 초과했고요. 이거 회사였으면 엄청 큰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다 들고 일어날 문제예요. 뭐 주주들이든 아니 회사원들이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회 직원들 몇 년째 지금 연봉 동결되고 있거든요. 이거 협회 직원 너무 화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라고? 라고 하는데 협회 직원들은 정말 복장 터질 것 그쵸. 같아요. 진짜 이런 거. 제가 알아보니까 협회 직원들 대부분 몰랐더라고요. 비상금 부회장들이 회의에 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문료 뭐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줄 그렇죠. 줄은 몰랐죠.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 지도자 자격증, 이건 사업이라기보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도 키워야 되지만 지도자도 키워야 돼요. 지도자는 뭐 B급, A급, 그 다음에 프로구단 감독이 되려면 P급이 있어요. 프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P급 자격증을 따려면은 강습을 받아야 되고 몇 개월에 걸쳐서 필요한 수업을 받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하면은 P급을 받습니다. P급 자격증은 내 돈벌이, 내 생계, 내가 축구 지도자로서의 이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시 기사를 하려면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축구 지도자를 하려면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지원자가 많아요. 그 중에 골라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합격되냐 불합격되냐도 굉장히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일단 2022년 주면 안 되는 사람 6명에게 자격증이 나갔습니다. 요거 2명이 출석이 모자라는데 2명 그냥 넣어줬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심지어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산정해서 이분은 수강을 받아주겠다. 이 사람은 점수가 안 돼서
다음 기회에 해주세요 라고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점수 산정하는데 요거는 실수로 해서 3명이 뒤바뀌었어요 또. 네. 이거 아니 협회는 우리 매년 하는 거니까 아 바빠서 잠깐 깜빡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강하는 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 거죠. 이거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매년 발생하고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문제도 또 발견이 네. 됐고요. 살펴보면 볼수록 참 축구협회가 너무 안일하고 너무 방만하게 좀 경영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고요. 앞으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욕먹을 거예요. 아 욕먹는 거 지겹잖아요. 이 영향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국가대표팀이에요. 국가대표팀 선수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혹시 좀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 자기네 최종 보스가 맨날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욕먹고 증인석에 앉아서 저저저 이러고 계시면 일단은 홍명보 감독은 살짝 사정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우리 모여서 우리 축구하자. A 대표팀은 일단 급한 불은 꺼진 모양새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체부에서 나오는 것마다 반박하고 문체부하고 싸우고 또 건드린다 그러면 오 피파 뭐 이러고 있으면은 문체부랑 업무 협조가 안 돼요. 네. 업무 협조가 안 되면은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협회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더라도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많아요. 네. 왜냐? 국고가 지원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선수들의 수준은 쭉 올라갔는데 네. 그 선수들이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뒷단의 지원 규모, 네. 수준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2년 수준이에요. 계속. 근데 선수들만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더 화나는 건 계속 그렇게 시간 끌기 하고 싸우는 이유가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 때문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답답해지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풀어드릴수록 이게 매듭이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잘라요. 아 근데 그 가위도 자르려면 가위가 필요한데 가위가 없어. 가위가 없어. 올해 들어서 축구협회가 지금까지 계속 보여온 태도가 딱 이래요. 사과는 해요. 그런데 왜 사과했어?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이런 남자친구들 많잖아요. 이런 남자친구 혹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그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죠. 세상에 또 남자친구가 얘밖에 없어서 얘랑 헤어지지도 못해. 아 세상에 또 남자가 한 명이에요? 남자가 한 명밖에 없어.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남자친구를 고쳤어요. 지금 그렇죠. 현재 있는 남자친구를 고쳤어야 돼요. 자, 어떻게 고쳤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소한 이번 문체부 감사가 시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나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 자, 만약에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 정몽규 회장이 사선에 성공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4년을 더 나가는데 이렇게 4년을 더 한다고? 이런 1년을 4번 반복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지금 스스로 좀 큰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표팀 감독 선임하면서 정몽규 회장이 이런 얘기 했죠. 아니 어디든지 대표팀 알렉스 퍼거슨을 데리고 와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에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국정감사를 받았던 회장은 정몽규 회장이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축구 팬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강유정 의원이었던가요?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여야가 찬반이 없고 의견이 갈리지 않는 게 지금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밖에 없다고. 네.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복잡한 사건은 그냥 딱 가위를 자르는 네. 게 제일 좋은데 그 가위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 정몽교회장 주머니에 있어요. 아, 이거요. 거기 있어요. 스스로 꺼내야 하는데 꺼낼지 안 꺼낼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저도 정리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좋았던 시간이었고. 그러면 오늘 스포츠로 보는 세상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